전번 시간에 이어서 국학과 역사 두 번째, 우리 역사를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역사의 의미를 한번 보면, 역사라는 것은 그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 역사는 조사 탐구를 통한 기록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탐구 조사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과거의 시간, 그걸 통해 해석 정리하는 그 현재의 시간이 늘 그 교차를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흔히 역사적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시간과 두 번째는 그 역사적 공간을 또 외면할 수가 없죠. 역사적 공간을 외면할 수가 없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역사는 그 역사의 주체인 인간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과 역사적 공간, 그리고 역사 주체로서의 인간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꼭 하게 되죠. 그러므로 역사는 역사적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을 소중히 하는 학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치호도 그 역사를 갖다가 시간적 계속과 공간적 발전으로 되어오는 사회활동 상태의 기록으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지와 인을 역사 구성의 3대 요소로 본 것도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을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속성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럼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 활동사에 대한 시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중간 보게 되면 인간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가 늘 교차함으로써 현재라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 미래를 연결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사적 시간은 그 연속성을 갖다가 또 외면을 못하죠. 연속성. 그러니까 그 연속성에 대한 어떤 걸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에 있어서 또 공간성, 공간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로서의 어떤 그 역사적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의 현재적 의미를 상당히 강조했던 그 콜링우드는 그 자연과 인간의 역사의 차이를 간단하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의 과정은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며 인간의 역사는 행위의 과정인 동시에 거기에는 사고의 과정들로 이루어진 내적인 측면이고, 역사가는 그거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연현상하고 인간의 그 역사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인식 주체는 인간이므로 역사는 마땅히 인간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 그 역사적 인간이라는 것은 생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흔히 니체의 그 몽유인하고 흔히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니체는 그 몽유인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만 집착하거나 미래에만 매달리는 몽유인을 역사적 인간이다.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에 있어서 역사적 인간이라는 것은 철학적 관점에서의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인간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철학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갖다가 니체는 몽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에서 정의를 해보면, 따라서 역사란 인간 활동사를 담은 시간적 요소와 인간 삶에 관련된 인위적, 물질적, 자연적 환경이라는 공간적 요소, 그리고 역사를 영위하고 기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결합된 자취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의 방법, 이건 이제 근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보고 해옵니다만은, 전번에 이제 저희가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만은 그 랑케라는 그 인물하고 우리가 이제 그 콜링우드
랑케하고 크로체. 이 콜링우드라는 인간하고 크로체라는 인간. 이 랑케라는 것은 이 과거의 어떤 역사 속 사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함몰이 되고 거기에 치우쳤다면은 이 콜링우드나 크로체는 거기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역사는 현재라는 거,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는 걸로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주 현재, 그걸 상당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드워드 카가 바로 이 중간에 서서 우리가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많이 우리가 읽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중간에 서서 그 역사라는 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어떤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게 에드워드 카가 그런 거를 얘기를 했다. 이런 인터를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랑케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 근대 역사를 상당히 객관화, 과학화시킨 장본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의 어떤 과거의 사실에 상당히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리처드 에반스라는 학자는 랑케가 후대의 현문 역사학에 끼친 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했죠. 첫째 뭐냐면은 역사학을 철학이나 문학에서 독립된 별개의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 그러니까 랑케 이전의 역사라는 건 유럽에서는 문학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처음으로 문학이나 철학으로부터 떼어내서 독립된 어떤 과학으로서 만들어낸 인물이 랑케다. 그리고 다음으로 과거는 현재의 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고 그 자체의 맥락에서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역사주의적 측면을 갖다 확립한 그런 공로를 갖다가 에반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대 및 중세의 문헌 연구에서 당시 문헌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을 근대 역사학 연구에 처음으로 랑케가 도입을 했다라는 것. 그거 세 가지를 에반스는 크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랑케와는 정반대되는 역사 인식을 보여준 인물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크로체나 콜링우드. 이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면 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의 과정에서 과거를 본다는 데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다. 따라게 역사가의 비중을 이 양반들은 굉장히 강하게, 역사 과거의 사실보다는 크로체 콜링우드는 역사가, 그걸 기록하는 역사가의 사실을 상당히 가치를 중요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카는 중립에 섰다. 중심을 과거에 두는 역사관과 중심을 현재에 두는 역사관의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카에 있어서 역사가는 사실의 천한 노예도 아니다. 그리고 억압적인 주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가는 자기 해석에 맞추어 사실을 형성하고 과거 자기 사실에 맞춰서 해석을 형성하는 끊임없는 과정에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란 결국 역사가와 사실의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사이의 끝없는 대화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접근고는 흔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동서양 현재 보면 많이 어떤 기우는 건데, 아직도 이거에 전통 역사학자들은 이제 랑케 보고에 많이 어린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의 관념성. 이건 역사의 관념성으로 일부러 그랬냐면은 우리가 흔히 랑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흔히 얘기해요. 랑케는 철저한 객관주의적 어떤 학문론자가 아니라 랑케는 궁극적으로 랑케도 객관적 관념론자를 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랑케의 집안 자체가 아주 이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된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랑케도 역사학을 자기가 시작하게 된 동기를 신을 규명해 보기 위해서 역사학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랑케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인용구를 한번 보면 우리 노력은 바로 종교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 없이는 아무것도 없으며 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살지 못한다고 알고 있다. 얼마간 편협한 신학의 요구는 뿌리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노력이 높은 경지 종교적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정을 고백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 랑케의 얘기를 한번 보고 보면, 근데 그 위에 인용문에서 보듯 랑케가 사실 그 자체의 엄격한 추구만을 목표로 했던 역사가가 아니라는 점이죠. 랑케에게 있어서 개별의 사실의 객관성은 더 큰 객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기 더 큰 객관성이라는 건 랑케의 가치에 있어서는 신입니다. 신. 그 더 큰 객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고요. 더 큰 객관성이란 신의 의지가 역사에서 작용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의 의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랑케는 역사 연구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까닭에 그는 뭡니까? 그가 더욱더 역사 연구의 객관성을 추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랑케가 보기에 신의 손길의 역사에 작용하는 과정을 순수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물의 전개에 대한 자신의 판단 중지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판단도 관념과 사실이 교차하는 그의 사고를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랑케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가가 아니었다는 그 얘기를 하냐. 그는 철학적으로 볼 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실제론의 입장이었으나 형이상학적 측면에서는 관념론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의 궁극적 실체로서의 신의 실제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신의 실제를 인정했다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객관으로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주관, 절대적 주관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관념론의 입장에 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역사학의 어떤 그 역사를 과학화시켰다는 랑케도 궁극적으로 관념론의 원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그 역사가의 고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 쥐일 미슐레라는 그 프랑스의 민족주의 역사학자가 있죠. 쥐일 미슐레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프랑스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쥐일 미슐레가 현재에만 자신을 닦아두려는 사람은 현재의 진면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삼깁니다. 현재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깁니다. 까닭에 마르크로는 인간에 속한 역사가의 눈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그 인용문 마지막을 보면 훌륭한 역사가란 전설에 나오는 식인귀와 흡사하다. 인간의 살냄새를 맡게 되면 바로 그곳에 자신의 사냥감이 있음을 그는 아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대한 현재의 규정 속에 역사의 진보와 관련된 지침이 숨어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살짝 가보면 인간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 과거와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과거는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석의 대상이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분명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역사의 그 현재의 터전에서 과거를 부단히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기 위해서 과거를 부단히 어떤 그 되돌아보는, 과거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당대적 삶과 미래적 삶의 방향성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기백 선생은 이런 외침을 합니다. 역사에 대한 어떤 해석이든 그것이 확고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만 비로소 학문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본다면 아주 랑케의 어떤 그걸 갖다가 벗어나지 않는 아주 정통 랑케론자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역사적 진실에 충실하는 것, 역사에 대한 외경심을 일깨워주는 것, 이것이 역사학자로서 민족을 사랑하고 현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한다면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이기백 선생님이 이 한국사 신론에서 얘기한 이 얘기는 역사가의 현실적 고민을 철저하게 외면한 겁니다. 가령 우리가 문학에서도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흔히 이거 있죠. 우리가 이 국문학사 같은 경우 자연파, 청록파를 갖다가
굉장히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그걸 보면은 비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던 박목월이나 박목월, 그리고 박두진, 그리고 조지훈,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청록파, 자연파, 물론 이게 뒤에 만들어진 말이지만은 이 어떤 자연 친화 혹은 뭐 이 순수 시학 그런 거로서 현실을 적절하게 피해가고 외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그 조지훈은 해방 이후에 현실 참여적인 그 글을 오히려 아주 그 더 자기가 이렇게 이걸로 해서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걸 피해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강하게 조지훈 선생은 드러내죠. 그래서 4.19에 대한 그것도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시를 외치지 않습니다. 일단 조지훈 선생은 뭐 박두진이나 박목월 같은 사람들은 뭐 끝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아무튼 뭡니까 이기백 선생의 그런 어떤 얘기는 아주 학문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역사가의 현실의 고민을 갖다가 철저하게 차단시킨 그런 어떤 이 얘기가 아니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요. 이것은 해방 후 한국사학이 실증적인 면에서는 업적은 두드러진다 하겠지만 사론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절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고민, 그런 걸 갖다가 즉 사관의 부재욕은 탐구로서의 역사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역사는 각 시대 간의 연대성이 매우 공고하기 때문에 시대 간의 방향을 두 방향에서 작용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에 대한 몰이에는 과거에 대한 무지에서 빚어진 필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또 역으로 현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전혀 별 수 없는 노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병도 선생도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병도 선생도 그 어떤 국사대간 머릿말을 보게 되면은 역사는 단지 사실의 기록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료와 사실을 검토하고 비판하고 사색하여 사회생활에 상이한 시대 간에 존재한 인과적인 관련과 연기성을 밝히는 동시에 그 이면 혹은 그 이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의와 법칙, 가치를 발견하면서 항상 새롭게 관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국사대간 어떤 모두에 시작합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본다면 사실의 기록만을 갖다 외치지 않았다. 이병조도 어떤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의 관찰의 눈은 일제 관학에 부용했던 어용의 눈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한계가 아닌가. 주인의 눈을 잃어버리고 선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 역사를 인조했던 그런 어떤 그 뒤에 가면 이제 함석헌 선생이 역사가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했던 소동파의 여산이라는 시. 원래 이 여산은 이제 누굽니까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는 여산으로만 원래 여산 진면목이죠. 원래 제목은 여산 진면목. 이 여산 진면목이라는 한시를 통해서 소동파의 한시를 통해서 역사가의 어떤 산을 갖다가 이 양반은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함석헌 선생은 하는데, 거기 보면 횡관, 성령, 측성봉, 그리고 처처간산, 이 뜻으로 본 한국사에서는 처처간산이라고 썼는데 원래 소동파의 여산진면목 원문은 원래 원근 고조로 되어 있죠. 원근 고조 각부동, 그리고 불식여산 진면목, 그리고 지연 신제 차산중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보게 되면 횡간, 성령, 측성목. 횡간, 이 옆으로 보면은 봉우리가 있고, 그리고 또 측 비껴보면은 옆으로 보면 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비껴보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처간산, 곳곳 이렇게 산을 보게 되면 각기 다 부동,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식여산 진면목, 참으로 여산의 진면목을 보기가 어렵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연 신제 차산중, 오직 연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유, 연유, 까닭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직 뭐뭐한 까닭이다. 이 몸이 제 차산중, 이 산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산의 전체를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보면 이게 보이고 절로 보면 절로 보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 함석헌씨는 그걸 얘기해요. 함석헌은 이 시에서 역사의 생명은 소재로서의 사실보다도 사실의 의미를 붙잡는 해석에 있음을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것 단락을 보면 그러므로 역사가 진정한 역사이기 위하여는 몸을 여산 중에 여산의 산 속에 두는 게 아니라 일목하 한눈에 모든 걸 다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산의 모습을 두루 취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 같은 어떤 입장에서 세계를 조감하면서 쓴 것이어야 한다는 것. 함석헌은 이를 가리켜 사관이라고 그분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도망할 수 있는 눈, 그게 진정한 사관이라는 거죠. 사관이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요 사관에 도달하지 못한 독사는 독사는 역사를 읽는 거겠죠. 무용, 아무런 쓸모없는 도로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그럼 왜곡된 산의 폐해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 국학적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것은 과거의 눈을 멀게 했던 중화의 색안경을 한번 분명하게 벗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역사를 난도질한 일제 식민사관의 흔적을 우리가 한번 씻어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현금 대두되고 있는 지나친 종교사관적인 해석에도 우리가 한번 경계를 한번 두고보자라는 겁니다. 일찍이 신채호도 고구려 이문진의 신직과 백제고음의 서기 그리고 신라 거칠부의 국사가 전하지 않음을 신채호는 뭐라고 그랬냐, 역사에 만약에 역사에 영이 있다면 처참한 눈물을 뿌릴 일이라고 한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다운 역사가 전해지지 않은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한탄할 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묘청이라는 힘부시기에 진압되면서 우리 민족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노예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조 수소령을 통해 압수된 수많은 신교 사서들의 유실은 민족사의 줄기로 보면 한탄을 넘어 어떻게 보면 대성통곡할 노릇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조 한 두세 번에 나타나는 그 수서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수서 목록을 여기부터 보게 되면은 아직도 그 수서 목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논문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제 무슨 학술회의가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거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고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가치 사유를 갖다가 우리 시각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는 그런 학술회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학자분이 이 규원사화가 위소라는 걸 갖다가 해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공교롭게 제가 불가피하게 이거의 어떤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규원사화 어떤 그 위소론에 대한 어떤 거. 근데 그 양반이 내세우는 논리 자체가 정말 비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저가 이제 제 나름대로 신랄한 어떤 거기서 공박을 하면서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규원사화를 그동안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뭡니까? 송찬식 그 국민대 교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다 용어 가지고 비판했잖아요. 천주라는 용어가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라는 거, 이것도 해프닝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미 관자나 이런 데 이미 등장을 하고, 오래전에 이 천주 그런데 중국 어떤 고문원 같은 데서 천주, 이것이 거의 우리가 서양에서 전해진 캐톨릭의 천주하고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근사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뒤에 조윤성, 박광명 이런 분들이 문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해프닝으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런 굴곡을 자기네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니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시는 바가 처럼 규원사화는 1972년에 서지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손목이나 이가원이나 이런 등등 이 당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발표한 학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이 발표자께서 이 책을 이렇게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한영본 규원사화를 이렇게 보고 이 종이가 20세기 종이랄지 여기 나타난 어떤 글자체를 보니까 이게 분명히 20세기,
그런 걸 들고 나온다면은 나는 오히려 내가 많은 고민을 하겠다. 근데 그 친구가 발표를 한 게 뭐냐면 모두 그 머릿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교원사화를 갖다가 역사나 사상사에서 우리가 그걸 이 원용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 얘기는 우리 고대사, 고조선과 관련된 고대사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전제를 내세워놓고 이 논리를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가 논리학의 오류를 구태여 말한다면은 성급한 일반화로 다 그냥 끝나버리는 이 근거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변론하고 크게 어떤 뭐라 그럴까 인과성을 가지지 못하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자. 거기에서 비로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거기 다 있었습니다. 박선희 교수 할 거 없이 정영훈 교수, 이도학 교수 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어떤 얘기가 탁 튀어나오면 정영훈 교수 같은 분들은 자기도 교원사화를 진서로 본다. 그때 토론에서 나와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도학 교수는 우리 국가경구 1집에 교원사화 위서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위서 문제. 그러니까 그 사회를 보는 친구가 교원사화를 위서로 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도학을 끌고 나와. 이도학 교수를 끌고 나와서 이도학이가 자기는 할 말 없다고 발을 빼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뭐냐, 지금 안경 자체를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안경 자체. 지금 어떤 그 해방 후 지금까지 쭉 나타난 어떤 그 역사적인 안로, 그걸 벗어나면은 마치 자기가 학계에서 어떻게 이 안경 자체를 벗지 못하니까 그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이만열 교수도 1976년도에 쓴 글을 보면은 교원사화를 위서로 딱 단정을 안 했습니다. 그 양반도 그 조선 후기 이런 어떤 그 도가리에 이런 사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한영호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지금 80년대를 들어와서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는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바로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오히려 학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마음고생을 하니까 그대로 이제 이게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제 역시 한민족의 문화적 봉화 정책을 하여였고 교육방법에서도 지능적이고 간변수법을 동원하죠. 우리가 흔히 가끔 많이 사용하는 소위 동화의 수법의 요령이라는 어떤 이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은 그 일본인들이 조선사를 어떻게 써서 조선인들의 정신을 어떻게 바꿔놔야 된다라는 그런 게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기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정창 선생의 어떤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게 되면 한국사를 노예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본 그 위정자들의 한국사 어떤 왜곡의 기본 지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제는 우리 역사의 뿌리가 되는 단군사 관련 부정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냈습니다. 먼저 단군 기사는 날조된 신화에 불과하다. 그 수록된 내용이 불교적으로 윤색시 황당무계하고 몽고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승도들이 날조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조선의 관찬사서로서 그 저술연대가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에는 단군에 관한 기사가 일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측 고대의 기본사서에도 단군과 관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공교롭게 도입해서 우리 기득권사학에 주장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일치하는 겁니다.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제 식민사학곡이 이제 5가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걸 이제 열거놨습니다. 거기 자, 이러한 서술 행태 속에서는 한국의 국가적 기호는 단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중국의 식민지에서 시작된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연나라 사람으로서 어떤 게 흰옷 입은 위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역사가 시작하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또한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역사의 상한선을 가능한 한 그러네.
한국 문화의 발전은 바깥 문화의 모방과 그 위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요. 외세의 침략이 강조되고 그 퇴치 능력은 크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외세에 대한 사대주의를 크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 역사 인식이 위와 같은 가치의 연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그걸 상당히 우리가 그리고 종교사관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시대 종교사관도 문제입니다. 유교적 가치로 포장된 삼국사기 약품 이건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서유감에서 한번 불교적 이념으로 함몰된 삼국유사를 경험한 분도 평균 모 종교에서는 이것도 이제 기독교단에서도 일부 어떤 좀 과격한 한기총이라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거기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단군을 기록하는 삼국유사는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즉 삼국유사는 개인이 편집한 이야기책으로 그 사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 어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가치에 의한 판단이 일제 식민사관의 한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단군은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신화라는 말은 원시적인 세계관과 원시적인 인생관의 기초를 둔 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닌 허구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신화학의 기본 개념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 사서인 삼국사기에는 단군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 일제 식민지 아까 읽은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군 이야기는 전형적인 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기원전 2333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었고 단군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면 어찌하여 역사적 이력과 유물이 없으며 삼국유사보다 140년 앞서서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 역사적인 삼국사기에는 왜요? 그 얘기가 없냐. 이런 어떤 공을 지금 되풀이한 실로 안타까운 역사 인식이죠. 우리가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왔고 또 노력하고 있는 극복 대상의 논리를 종교라는 명분으로 이게 긍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 극복 대상의 논리를 긍정하는 일제였던 그 식민사관 논리를 비슷하게 긍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중화주의적 사대사관 삼국사기 인식이죠. 그리고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역사 인식이 이 시대 종교적 가치에 그대로 주창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도구마에 의한 의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가 부정될 수는 없죠. 김구의 어떤 다음과 같은 인식이 어떤 해답이 될 수 있지 않냐. 이제 김구는 거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종교를 팔아서 민족은 사도 그러니까 민족을 팔아서 종교는 살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공자석과 예주의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한파여 세운 첨단 국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데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가지는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라는 완연히 있는 것이죠. 내 몸이 남의 몸이 못된 것 같이 이 민족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형제도 한 집에 살기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종교와 민족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교리와 국사도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인류가 역사를 이루고 문화를 구성하고 살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간 생활의 한 현상으로서 어디서나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의 하나라는 보편적 종교 현상, 기독교가 긍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국사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갖는다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음 달라 보면 기독교 사관을 내셨던 함석헌도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비교적 관계 깊은 기독교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관을 간단하게 말해볼 거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홀로 참 종교라는 생각에서도 아니고 기독교에서만 참 사관이 있다 하여서도 아니다. 전날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와서 보면 역사의 종파심을 면치 못한 생각이었다. 기독교가 결코 유일의 진리도 아니고 참사관이 성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진리가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식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석헌이 말하고자 하는 종교적 사관의 사관은 본인이 본 성경의 사관을 말할 뿐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사관만이지 참사관이라는 것은 종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타 다른 종교적 사관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국사와 종교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아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실증사관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는 우리 역사의 기록 부지를 교묘히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적 도구가 실증주의, 랑케사관이죠. 랑케사관. 그러나 세상에 있지는 각자무치의 성향을 갖는다라고 그 얘기를 하죠. 각자무치라는 건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난자는 이가 없다라는 거는 모든 게 완전한 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서의 인멸과 분실이 많은 우리로서는 사실상 이 랑케사관이 치명적인 사실 안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사서만 갖고 아무리 그 사서로서 그걸 하려고 해도 극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외적인 요소, 뭐 고고학적 자료니 뭐 유물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한반도 내뿐만이 아니라 좀 안주적인 이런 데서도 일제는 랑케사기에 바로 이런 모순점을 악용해 우리 역사를 본질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다. 일제 조선사 편수회가 1930년 8월 20일 가진 제4차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최남선은 우리 역사와 밀접한 속신과 발해를 우리 민족사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죠. 이에 대해서 그 이만희 슈류 금소령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최 의원의 말씀에 대해 이 분야의 담당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사료와 사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 이제 그 금소령은 사료와 사설을 구별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료는 가능한 한 수집하지만 사설을 수집하려면 한이었기 때문에 수집하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것. 근데 냉철하게 보면 이 이만희 슈류 자기의 조국 일본의 어떤 기기류, 그러니까 이 일본석이나 고사기 같은 거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설도 그런 사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사설을 가지고서 일본 고대사를 갖다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아주 사료하고 사설을 갖다가 교묘하게 말장난하면서 그걸 하는데,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우여곡절을 이렇게 만들어진 게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37번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번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랑케사관을 가지고 일본 고대사를 갖다 날조하는 데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사관을 갖고 해서 우리 고대사를 자르는 데 썼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다시 말해 가치관, 관념이다. 그 시각에 따라서 안경만 바꿨으면 얼마든지 그걸 난도질하고 갖다가 새로이 붙일 수 있고 이런 게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조선사 편찬의 의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조선사 편찬, 왜 조선사를 갖다가 편찬했을까?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전술 전략을 갖고 있었겠죠. 이미 한일 병탄, 우리 강제로 이제 병탄한 그 시 전후부터 해서 뭘 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고적인이 이런 조사를 갖다가 치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치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근성, 문화적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은 체계적으로 무너뜨릴까라는 걸 이미 1910년 병탄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쭉 해왔는데, 이 역사에서는 특히 그 기폭제가 된 게 박은식의 즉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상해에서 출판이 돼서 우리 국내에 유입이 되면서 그거의 어떤 그 반발로서 본격화된 게 바로 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 이 편수 작업이 되는 것이죠. 거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인용문에 이제 그 쭉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 왜 조선사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냐라는 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1915년 발간된 박은식의 한국통사는 그 신교사관 이걸 잘 보여요. 그래서 한국독립운동 기율사관 우리 근대사를 근대 역사학적 방법론을 도입해 민족주의 입장으로 정리한 근대 민족사학의 교묘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은식의 어떤 그 역사 정신이 상당히 일제에서는 거슬렸겠죠. 우리 어떤 그
이 자주적 시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번영히 그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갖다 고무시키는 그런 얘기.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박은식 또 신채호의 역사를 갖다가 실증주의 사학이 아닌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해요. 박은식이나 신채호도 실증주의에 충실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실증주의 사학하고 민족주의 사학을 대립되는 것처럼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건 하나의 그 역사 정신적인 분류라면은 이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건 역사학적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채호나 박은식도 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권덕교 선생 같은 분의 어떤 기록을 보면은 박은식 선생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어떤 그 유근, 동아일보 사장까지 했던 유근 선생님한테 자료를 갖다 굉장히 못하게 하고 유근 선생이 자료를 굉장히 붙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덕규 선생은 이 박은식의 한국 통사는 많은 부분 유근 선생님의 저작이다 이렇게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이 박은식 선생은 그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일어나는 일 자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모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은식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보면 사소유감을 한번 보면 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의문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왜 일제가 그 많은 그 이 사료 사설을 갖다가 뭐 20만 점을 넘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모았다 그러는데 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남겨두었을까? 이런 의문을 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삼국사기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어떤 그 제왕운기를 남겨두었을까? 바로 그 사소유감에 통하는 감정하고 똑같은 그런 게 있겠습니다. 자, 신채호는 이제 얼마 전에 발굴된 대동제국사 서원, 대동제국사라는 어떤 신채호의 글이 그 새로 발굴돼서 이제 독립운동사연구소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머릿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국을 망하는 자는, 우리나라를 망치는 자는 정론도 아니고, 이건 어떤 정치 논쟁도 아니고 학제도 아니다. 기백년 내, 수백 년 내 망피를 휘두른 노사가가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사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어떤 그런 걸 대동제국사 머릿말에서 신채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게 다름 아닌 노예의 사필임을 그대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비극은 일제가 유교적 삼국사기를 최고의 역사서이자 사료로 자리매김한 데서 연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일제가 사설로서 매도한 일련의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제왕운기 역시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정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자, 제가 말씀하셨듯이 왜 일제가 이 세 역사서를 남겨뒀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일제 식민사관의 부용 논리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삼국사기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 중심 사관이죠. 신라 중심의 사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대륙적 시각이 철저하게 외면이 됩니다. 고구려의 분량은 아주 적죠. 그리고 의도적, 특히 삼국중 신라의 건국연대를 가장 빠르게 잡은 이유도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의식에 대한 의도적 설정입니다. 고려가 신라를 계승한 국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중국 사서에도 적혀있는 나름대로의 뭐 고구려의 근원, 청제, 사실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이 매번 착봉했다는 기록과 중국의 조공을 올렸다는 기록들만이 한 180여 번 쭉 채워져 있잖아요. 더욱이 삼국사기를 보면 제왕운기에도 나타나는 발해에 대한 언급은 일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더 그 이상한 건 말이죠. 고구려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광개토왕에서 문자명왕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축소시켜서 간략하게 써올려놨습니다. 제왕운기 역시 마찬가지죠. 제왕운기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벌써 그 체제 자체가 중국 사관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왕, 중국의 제왕에 관한 어떤 그걸 상편으로 하고 그걸 모델로 해서 우리 나라의 어떤 제왕, 우리나라의 제왕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 하편으로 한 거 아닙니까? 중국 거를 우선 모델로 하고 그 아래 하편으로 따라서 우리 어떤 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유교적 이념 속에 나타난 삼국유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단군 몬기와 같은 분기가 실려있다. 또 수의전, 또 구상국사의 지소를 싣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것도 역시 그 중화적인 요소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불교적 삼국유사와는 좀 달리 유교적 합리성을 갖다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그 과학성, 객관성, 합리성 이런 걸 좀 도입했다라는 그런 것까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왕운기를 언급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발해를 최초로 우리 역사 속에 편입시킨 의미가 크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주일 때까지도 고려의 영역이었음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것이며 그리고 영토 회복의 의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제왕운기도 이 제손을 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수가 이제 김경수라는 사람이 제왕운기의 어떤 그 서리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번가 있습니다만 20세기 영인봉 간행이 1939년 9월에 경성에서 조선고조 간행의 명의로 조선고조 간행이라는 건 일제 어떻게 본다면 조선 총독부의 하루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왕운기가 일제 일본인들에 의해 새로이 영인 간행되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비록 원본이 1287년에 만들어졌을지라도 1939년에 새로 고쳐서 영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일제 왜곡의 흔적이 농후하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일련은 김부식의 유교사관의 반기를 들고 불교 시각에서 삼국유사를 조술을 하죠. 하신 바지 삼국유사는 그 서명에서 말하듯이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유사, 남길 유자, 유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왕력부터 해서 효선까지 9편으로 쫙 짜 있습니다. 그중 7편이 불교 관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교 사관, 재석 사관의 입장에서 이제 정리한 게 삼국유사죠. 흥법은 불교의 전례과정 수용, 불교 융성과 고승들의 행적이죠. 그리고 탑상은 탑과 불상 및 사찰의 유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의에는 신라의 뛰어난 학승과 율사들의 전기, 또 신주는 밀교, 신승들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 감통은 주로 불교적 신앙과 가문과 영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피하여 응했던 승려들의 아름다운 자치를 기록한 피음과 그리고 불교적인 선행과 효도에 따른 보답을 적은 효선, 다 이게 불교적인 거랍니다. 심지어는 단군사화에 나오는 환인을 불교 제속으로도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불교사관의 모범을 보입니다. 우리가 삼국유사를 제석사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일부에서는 불교 관계의 수술이 많은 특징을 가진 것 외에 삼국유사는 강한 민족의식이 그 바닥에 깔려있다라는 어떤 사서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첫머리에 우리 민족 시조 어떤 단군을 갖다가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진 모르나 역사의 본말을 뒤집어 우리 역사를 창업한 주인공들을 온통 불교 인물로 윤색시켰다. 그건 비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그 대표적인 예가 환국을 제속으로 바꾼다. 또 여기에는 적질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중요한 명산이나 그런 거 또 여기에서 이제 불교적인 이름으로 많이 어떤 뭡니까 환작돼 가지고 이 기록이 되어 나타나는 최남선 선생이 그걸 갖다 이제 아주 많은 부분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이 지금 남아 있는 역사서 대표적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제왕에 대한 그 사서 유감이 세계가 다 고려 시대 때 어떤 역사서로 소개됩니다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국가과 역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걸 두 번째로 고려 역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걸로 시간이 대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